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순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펴주실까요? 제6편 에너지와 환경에서요.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었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공식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에너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 에너지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포도당이라는 것은 바로 화학 에너지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었구나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대륙을 이동시키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멘틀의 대류를 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멘틀의 대류는 또한 판의 이동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판이 충돌하는 모습들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쪽에 존재하던 판이 충돌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충돌하면서 대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핵 에너지입니다. 원자 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융합할 때 핵 분열 반응 또는 핵 융합 반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크게 핵 에너지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러한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구름과 비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육지와 바다의 물은 가열되어서 물의 이 액체 상태는 열을 받게 되면 기체 상태, 수증기가 되죠. 이렇게 수증기가 형성되는데요. 대기권으로 이동한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고요. 무거워진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서 떨어지게 되죠. 이 비는 다시 육지와 바다의 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의 순환이구나.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물의 순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양분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것. 이것도 역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석 연료는요. 태양 에너지로 생장한 식물과 동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땅속에 묻혔을 때 그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석 연료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그 근원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요. 우리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 자연 현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의 순환이라든지 식물의 광합성 부분은 특히나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겠죠. 이어서 에너지와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건데요. 먼저 인류가 에너지를 이용한 단계를 우리 시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시 사회에서는요. 나무를 연소시켜서 불을 만들어줬습니다. 불이 그 근원이 되었었죠. 난방과 취사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 가축을 이용해서 우리 소가 또 농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그리고 통신의 발전을 또 이루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축을 이용해서 교통과 통신의 발전을 이루는 단계는 농경사회였고요. 이것이 좀 더 발달되면서 18세기에는요. 석탄을 이용하는데요. 석탄을 이용하는 거, 증기기관이죠. 이 발명으로써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0세기 이후에 들어서면요. 석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석탄 먼저였고 그 다음 석유였다. 기억하시고요.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가솔린 기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석유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명의 발달은 좀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 더욱더 발달되었는데요. 이것을 시대 순서대로 정리를 하신다면 자, 불에서 가축, 석탄, 석유,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했었는데요. 자, 현대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욱더 발달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다양한 발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발전 방식 중에서요. 수력 발전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수, 물수자죠. 자,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인데요. 높은 곳에서요. 자, 물이 떨어지면서 그쵸? 높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자,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립니다. 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수력 발전,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운영비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홍수 방지 가능하죠. 댐 건설할 때 우리 홍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비는요,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댐을 건설하는데 그렇죠. 건설비가 좀 들고요. 장소 선정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분을 찾는 것이 좀 곤란한 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력 발전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학 에너지죠.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그쵸, 화석 연료를 이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화석 연료를 그렇죠, 태웁니다. 태우면서 자, 물을 끓이게 되는데요. 이 물을 끓이면 자, 수증기 열, 그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단계를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장소 선정은 용이한 편이고요. 안정적인 그러한 전력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태운다라고 했죠.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해를 가져온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발전 방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 에너지 하면요, 우라늄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이것의 핵 반응을 통해서 물을 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물을 끓였을 때 그 뜨거운 수증기 열 에너지가 자, 운동을 합니다. 터빈을 돌리죠. 그러면 전기가 발생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료비는 비교적 저렴하고요. 연료의 운송과 저장은 용이하지만 단점은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만드는데 시설비, 그리고 핵 폐기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네, 이러한 단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빛광자죠. 그러니까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 빛 에너지를 받아요. 자, 그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요. 태양열 발전은 그 열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죠. 그래서 전기를 얻는 관성은 태양열 발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발전 방식은 서로 비교해 주는 거, 그쵸? 그 장단점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에너지 효율에서 이 퍼센트, 그쵸? 단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100을 곱하는 거구나. 공급한 그 에너지 중에서요, 내가 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바로 효율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30줄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산수하시면 되겠죠? 퍼센트는 100을 곱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나가리 해주니까 정답은 30, 그렇죠, %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30% 정도 되나요? 자, 높지 않은 편인 것 같죠? 그쵸? 네. 요렇게 에너지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중에 30밖에 못 썼구나. 그래서 30%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으로 해서 가전제품에 우리가 숫자를 매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가전제품의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소비 효율을 분석한 거예요. 분석해서 5단계로 나눈 건데요. 이렇게 에너지, 그쵸? 소비에 해당하는 그 효율성을 나눈 겁니다. 쭉 나눠놓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한 것은 1등급으로. 네, 그 다음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그쵸? 무엇이? 숫자요. 숫자가 낮을수록 알겠습니까? 1등급 제품이 그쵸? 에너지를 그쵸?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1등급 제품이 좀 더라고 적어줄까요? 좀 더 에너지 절약된다. 네, 알겠습니까?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작을수록 됐습니까?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1등급 제품을 찾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효율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에너지 효율에서는 계산했을 때 효율은 어때요? 숫자가 큰 게 좋죠. 에너지 효율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 100줄 중에서 제가 80줄에 그쵸?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럼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네, 퍼센트로 생각한다면 그쵸? 에너지 효율 퍼센트는 숫자가 큰 게 효율적이다라는 건데 그 효율적인 것을 등급으로 나눠줬을 때는 1등급이 효율성이 좋은 것을 그쵸? 1등급으로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에너지 효율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자, 쪽집기 기출문제 분석, 출제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줄의 전기 에너지 공급받은 LED 전구가 있었어요. 이때 50줄의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효율 공식을 한번 생각하셨을 때 자, 퍼센트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받은 그 에너지 분의 제가 사용한 에너지 그쵸?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공급받은 것은 100줄 사용한 것은 50줄 그렇다면 곱하기 100 했을 때 산수 해볼까요? 찍찍 나가리 해주니까 자 몇 퍼센트? 50% 짠 등장하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바로 50%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만 아셔도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쪽집게 기출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열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열기관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부분이죠. 확실하게 기억해 주실까요?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그 열 에너지를 무엇으로? 일로 전환시켰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자 일로 전환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학적 에너지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겠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열기관에서 고열원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온도가 높겠죠. 저열원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가 낮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 Q1이라는 것은 바로 그쵸 처음에 공급받은 그 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그 열 중에서요. 자, 일부는 이렇게 열로 되고 일부는 일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은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한 일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급받은 것을 제가 그쵸 100줄이라고 열 에너지를 100줄이라고 한번 표현했다면 이 중에서 일부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소모된 그냥 발생해버린 소모된 열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숫자가 자 40줄이다 한번 해볼게요. 네, 소모된 열이 이렇게 40줄이에요. 공급한 것 100 중에서 40줄이 그냥 소모됐어요. 실제 그러면 일한 것에 참여한 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실제 일한 것은 그렇죠. 60줄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열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열기관 문제는 또 열 효율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열 효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열 효율은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에너지 효율하고 유사한 부분은 있어요. 효율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퍼센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쵸? 네. 열 효율은요, 뭐분의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 숫자가, 네. 지금 1보다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열 효율에 해당하는 것도 밑에 뭐분의? 그렇죠. 공급한 것분의. 한 일이라는 것이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념 아셨습니까? 공급한 그 열량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Q1 분의 W, 이거 한 일, work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W에 해당하는 한 일은요, 공급한 열에서 소모된 그 열을 빼주면 얼마나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W 대신에 한 일 대신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걸 산수로 한번 해볼까요? Q1 묶어서 1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이 부분 따로 떼서 Q1분의 Q2 됐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요 값은 항상 1보다 어떻다고요? 네,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에서 어떤 값을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빼서 네,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기관에 공급된 Q1입니다. 이 공급된 열, 이것에 비해서 Q2, 열 기관에서 지금 소모된 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모된 열이 작을수록 열기관의 효율이 높다. 그러면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쪽이 제가 100줄이라고 할 때 이쪽을 한 10줄 정도 할까요? 네, 소모된 열. 소모된 열이 10줄이면 네, 여기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을 때 자, 100줄 중에서 10줄을 빼면 제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90줄. 그렇죠. 여기 소모된 열에 해당하는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다시 한 번 더, 소모된 열의 값이 작을수록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 맞죠? 네, 요 값이 작아져야지 제가 한 일의 값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한 일의 양이 많아지면 열 효율이 높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열 기관이 지금 일을 하면서요,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열 효율은 1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소모되는 열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Q2에 해당하는 값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이 될 수 없고, 여기 어떤 값이 존재하면 1에서 어떤 값을 빼야 되니까 1보다 작은 그러한 열 효율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열 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쪽집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 흡수해서요. 자, 일을 해줬고요. 저 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그쵸? 이 열을 내보냈다는 것은 얘는 지금 일에는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모된 개념이죠. 자, 이것을 방출한 열기관을 나타냈다. 열 효율을. 열 효율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공급받은 거, 그쵸? 공급받은 그 열에 대해서 내가 한 일, 이게 효율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요, 바로 W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공급받은 열은 Q1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요 한 일을 다른 식으로도 계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 한 일은 Q1에서 Q2를 빼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나요? 네. 따라서 자, 여기에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 중에서 자, 요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보기가 보이고 있네요. 몇 번입니까? 바로 그렇죠. 정답 3번이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공식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는 연구기관입니다.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0%인 가상의 기관을 우리가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것을 100%라고 가상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땐 사실 이러한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한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한번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계속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연구기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 그쵸? 보존 법칙.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연구기관을 떠올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력학 법칙은요. 자, 첫 번째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주어져 있는 공식 한번 보시면요. Q에 해당하는 것은 가해준 열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자 U자로 그쵸 대문자 써 있는 것 내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표현처럼 된 거 있죠? 이거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그 변화량 플러스 뭡니까? 자, 물체가 외부의 한 일이다. 이걸 W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해준 열량 중에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서 네 이렇게 그쵸? 에너지 전체는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쵸?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제1종 연구기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상적인 기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제1종 연구기관인데요. 이거가 왜 제1종 연구기관이다? 자, 제1 그쵸? 우리 연력학 법칙 제1법칙에 해당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 거기에 위배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 요거 제1종이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 제작이 불가능한데 머릿속으로만 왜 불가능한지 가상적으로 계속 도는 수차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자, 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수차, 계속 도는 수차인데 물이 처음 가진 지금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물을 원래 위치로 올리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수차 자체를 돌리는 또 일을 하는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얘가 다시 처음에 그 높이만큼 계속 이렇게 계속 도는 수차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예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사실 자 공을 던져도 어때요? 여기서 제가 공을 던지게 되면 이게 그쵸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 때문에 사실은 계속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죠. 처음에는 이 높이에서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이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되죠. 아, 소모되는 그러한 열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여기서도 지금 수차를 돌리는데 일을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계속, 그쵸? 도는 수차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위배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1종 연구기관이었고요. 이어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반복되면서요. 다시 전환시키기 어려운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집에서 제가 TV를 켰어요. TV를 킨다는 것은 사실 TV 화면을 보는 거죠. 그 보는 게 목적인데 만져보면 나중에 뜨끈뜨끈하게 그쵸? 소모되는 뭐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 형태로 그냥 뺏기는 거. 네. 느껴지시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냉장고를 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난 시원하게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고 했는데 바깥쪽 냉장고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게 또 소모되는 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쓸모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네, 소모되는 것들 굉장히 아깝죠. 맞습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자, 에너지 전환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은 이렇게 무질서도 퍼져나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방향성이 있다. 그러한 방향성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자, 온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온도에서 그 열은요. 열은 어떻게 이동하죠? 열은 고온에서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아, 저온에 해당하는 자, 고온의 물질. 그렇죠? 고온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함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방향성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누가 빵구를 끼게 되면 여기서 그쵸 퍼지려고 하죠. 이런 확산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자연적인 그런 방향성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하는 그 법칙인데요. 자,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열로 전환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은 자, work 일한 거죠. 일한 것은 100% 제가 그대로 전환시켜서 내 일한 것을 열로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요게 가능. 알겠습니까? 이를 열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환이 가능한데, 오케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열이 1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열 쪽에서 열에서 1로 전환하는 거, 요게 100% 전환되는 것은 전환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열은 이렇게 퍼진 상태잖아요. 이 퍼진 열을 다시, 그쵸?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서 쫙 모아서 100%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요거는 안 되는 거구나.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00%의 그 효율을 가진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에너지를 그대로, 그쵸? 전부 다 일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 가지고 전부 다 일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니구나. 소모되는 열들이, 그쵸? 이 제품을, 그쵸? 기구를 작동시키는데 또 소모되는 열들이 있잖아요. 그쵸? TV를 켰을 때도 뜨끈뜨끈해. 이런 것처럼. 맞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열에너지를 전부 1로 변환하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 이게 바로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제가 열에너지를 전부 1로 전환하는 것은 안 돼요. 100%는 안 돼요. 이렇게 했죠. 그것을 가상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가상적으로 했을 때 그 예가 바로 바닷물을 이용한 엔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어떤 온도에는 전부 다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40도면 40도의 에너지, 0도면 0도의 나름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거죠. 바닷물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엔진을, 그쵸. 바닷물을 이용해서 지금 엔진을 돌리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닷물이 어때요? 지금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뜨겁습니까? 엔진이 더 뜨거워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열에 해당하는 그 열의 방향성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고온에서, 그렇죠. 저온의 물질 쪽으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닷물이 오히려 차가워요. 차가운 물 쪽에서 엔진으로, 뜨거운 엔진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차가운 바닷물 쪽에서 뜨거운 엔진 쪽으로는 네, 열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엔진을 돌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열에 해당하는 방향성, 그것에 입각했을 때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가상적인 장치구나. 그래서 자, 우리 방향성의 개념은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엔트로피, 그쵸? 증가에 해당하는 그런 방향성,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제2종 연구기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그림과 함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자, 열기관의 열 효율 계산하는 거, 그 공식, 그쵸? 기본 공식을 살짝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또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 에너지는 보존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중요한 내용들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다른 내용들 학습할 텐데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